예, 김주현 네. 증인, 예, 신분증 한번 줘보실까요? 예, 좀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예,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생년월일 말씀해 보실까요? 예, 주소지는 이 인적사항에 쓰신 네. 주어자 같으시죠? 네, 그대로입니다. 예, 김주현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 절차 녹음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56조의 2 제1항에 따라서 그 전부에 대한 녹음을 명합니다. 증인신문 내용이 모두 녹음되니 발언하실 때는 반드시 마이크를 사용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의 증언으로 인하여 증인 본인 또는 증인과 친인척 관계 있는 사람이 형사처벌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나 증인이 업무상 알게 된 타인의 비밀에 관해서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증인이 선서를 한 후 개별적인 신문 사항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증인은 오늘 아마 쌍방이 물어보는 질문 내용에는 증인의 형사처벌과 관계된 내용이 아마 없을 것으로 추측은 되는데요. 혹시라도 증언 거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언 거부 사유를 말씀하시고 네. 증언을 거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도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예,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또 근데 오늘 아마 질문하는 내용 중에 그와 관련 없는 내용들이 상당수 있을 것 같아서 질문이 뭐 가능할 것도 같은데 네. 하여튼 본인이 판단하셔서 네. 증언 거부 사유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시면은 뭐 간단하게 말씀을 하시고 증언을 거부하는 것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증인은 증인이 경험한 바를 사실 그대로 말하겠다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증인이 선서한 후 경험하지 않은 사실 경험한 것처럼 증언하거나 기억이 불분명한데도 기억이 명확한 것처럼 진술하는 등 거짓말하면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계는 아까 김준 증인 신문 때부터는 중계를 다시 재개합니다. 김주현 증인 증인 신문 절차 진행 때부터는 예, 다시 중계를 재개해서 중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증인은 선서서를 통해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증인 김주현. 예, 앉으시죠. 예, 증인에 대해서 신문하시죠. 예. 김주현 씨, 전 윤석열 대통령이 변호인 위원석 변호사입니다. 네. 예,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으로 호칭하게 되는 걸 좀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증인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2024년 12월 3일 당시 대통령 비서실 민정수석 비서관으로 재직 중이었죠. 그렇습니다. 민정수석은 대통령 비서실 내에서 어떤 일을 담당하나요? 간략히 했죠. 많은 일을 하시는 걸 알고 있긴 하죠. 비서관이 민정비서관, 법률비서관, 공직기강 비서관 이렇게 저를 같이 일을 했고요. 저 민심을 파악하고 또 공직기강 비서관실에는 공직기강 관련되는 업무, 뭐 인사 검증 업무 등등 업무를 하고 증인 죄송한데 증인 마이크에 좀 가까이 대고 잘 안 들립니다. 예, 마이크에 좀 가까이 대고. 법률비서관실에서는 뭐 법률 자문하고 그런 검토 이런 사항들을 총괄적으로 제가 지휘하면서 업무를 했습니다. 증인도 현재 기소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현재 어떤 죄명으로 기소가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2025년 4월에 헌법재판관 지명과 관련되는 인사검증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피고인들도 있어서 전제 사실로 해서 계엄 당시부터 쭉 그런 것들이 공소장에 기재가 돼 있습니다.
헌법재판관 그 지명 과정의 인사 검증. 지명 과정 인사 검정에서 예. 직권남용. 그 재판이 몇 회나 진행되었습니까? 몇 차나 진행됐습니까? 재판 기일은 22번 정도 지금 진행된 아,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 네. 진행 중입니까? 예. 오늘 증인을 통해 확인하고자 하는 사실관계는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무렵 있었던 일종의 긴급 그 수석 비서관 회의, 뭐 대수비라고 하나요? 대수비에 있었던 대화를 좀 확인하려고 하고요. 두 번째로 증인이 2024년 12월 3일 그 11시 이제 저녁 11시 4분경부터 11시 17분경까지 그 대통령 집무실에 입실한 상태에 있었던 것이 이제 CCTV 영상 등을 통해서 이제 확인이 되는데요. 그 사실 관련해서 좀 몇 가지 여쭤보려 하고요. 그리고 이제 계엄 해제 담화와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증인에게 그 국회에서의 그 계엄 해제 의안 처리 절차와 관련해서 검토를 시킨 사실에 관련한 것입니다. 이 세 가지에 관련된 것인데요. 증인은 이 해당 이 세 가지 사실과 관련해서 수사기관에서 어떤 조사를 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네, 조사를 받았습니다. 어느 기관에서 몇 차례나 조사를 받으셨나요? 제가 경찰에 2번 출석해서 진술을 했고요. 네. 특검에는 4번 출석해서 진술했습니다. 증인은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 사실, 그러니까 비상계엄 당시 있었던 12월 3일과 이제 12월 4일 이때 있었던 사실들과 관련해서 군사법원이나 민간법원에서 증언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 중앙지방법원에서 증언도 3번 정도 했습니다. 어떤 피고인 관련한 사건이었습니까? 박성재 장관 피고인 그 사건하고 또 그 황교안 전 총리 그 사건에서 증언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전에 대략 그 21시 30분경, 그러니까 9시 30분경 전으로 수석 비서관 이상 회의를 소집한다는 연락이 증인을 비롯한 몇몇 수석들한테 간 것 같은데 맞습니까? 저도 집에 있다가 네. 저희 그 제 민정수석실 보좌관으로부터 그 나오시라고 한다는 그런 그 연락을 받고 그러고서 이제 저 용산 사무실로 한 10시경 정도 돼서 도착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비상계엄이 선포된다는 얘기는 전혀 못 들으시고 그냥 그 회의가 소집되었다라는 얘기를 듣고 그렇습니다. 들으신 거죠? 네. 예. 지금 당시 그 연락을 받을 당시 댁에 계셨고요. 네. 예. 예. 정진석 그 피신 조서를 좀 제시하고 묻겠습니다. 굳이 뭐 제시는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정진석 비서실장은 경찰에서 소집 연락을 받고 대통령실로 가는 중 증인에게 전화를 해서 무슨 일인지 아는지를 물어보니 증인이 저도 모릅니다 라고 답변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했는데 증인의 기억도 같습니까? 네, 정진석 실장 전화하셔서 무슨 일인지 아느냐 뭐 그런 말씀하셔서 저도 모른다. 그러니까 뭐 들어가서 만나자. 그러고 전화 끊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12월 3일 수석 비서관 이상 회의는 언제 개최되었습니까? 한 21시 30분경 전후로 보이긴 하는데요.
그 들어갔을 땐 저희가 통상적으로 하던 그런 회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네. 그 이제 대통령님 보시고 회의를 하면 그 회의하기 전에 대기하는 그 방이 있는데 제가 한 10시 하여튼 그 무렵에 들어가서 갔을 때 그쪽 그 방에서 몇 분 계시었고 그래서 저희도 거기 있다가 그 저희 이제 대접견실이라고 하는 그 보통 회의하는 방인데 그쪽으로 이렇게 이동해서 가다가 뭐 나중에 이제 그 저 CCTV 나오고 난 다음에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이제 그 대통령 집무실로 그렇게 들어가게 돼서 잠시 대통령 뵀던 것이고요. 별도로 회의를 하거나 그런 지금 그 시간적인 여유는 없었습니다. 그 수석 비서관 이상 회의가 실제로 열린 건 아니고 네, 아마 그 대기실에 있다가 대접견실 정도로 옮기다가 네. 옮기는 정도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뭐 대통령과 계엄 선포 전에 어떤 대화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 그 수석들하고 실장님들 한두 분 계시고 그래서 여러 사람이 대통령 잠시 뵀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네. 예. 그때 대통령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기억하시는 것이 있습니까? 그때 상황이 뭐 그 시간이 매우 짧았고 거기에서 그 대접견실로 들어가시고 그쪽에 이제 그 문이 잠겨서 저희 비서실장 포함해서 수석들은 집무실에 그냥 남아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그 비상계엄 선포하신다는 말씀이 이제 그 정진석 비서실장님께서 그 반대한다는 안 된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크게 하시고 네. 다들 그런 얘기를 한두 마디 하고 있는데 뭐 저는 그렇게 기억합니다. 이제 더 이상 얘기하지 말라 그런 정도의 말씀을 하시고 대접견실로 들어가셨습니다. 뭐 어떤 설명을 듣거나 뭐 말씀을 오래 하시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예. 그 전광삼 시민사회 수석은요 이 법정에서 그 수석들이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갔을 때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대해 보안상 먼저 이야기를 하지 못해 미안하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라는 취지로 증언했는데 증인도 대통령 집무실에 있을 때 이러한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있습니까? 저도 그런 그 비슷한 그 말씀을 들었는데 그때 몇 번 하여튼 집무실에 그 들어갔다가 나오고 해서 그게 정확하게 언제 말씀하신 건지 잘 기억이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있을 때 말씀하신 것인지도 잘 제가 기억하기가 조금 어렵고요. 그 부분을 제가 먼저 좀 말씀드리고 갔으면 싶은데 그 이제 당시에 10시에 들어가서 움직인 그런 동선하고 관련해서 제가 25년도 1월 달에 이제 경찰에 가서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것들을 대강 말씀을 드렸는데 6월 달에 그 CCTV가 이제 확보가 됐다고 다시 경찰에서 나와달라 해서 이제 다시 나가서 그때 저는 처음에 이제 그 대접견실로 들어갔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 들어가지 않고 그냥 집무실로 이동했다. 그렇게 제 그날의 동선을 정정을 해주고 또 쭉 한번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7월 달에 특검에 가서 이제 다시 또 조사를 받는데 뭐 다른 사항 포함해서 그날의 일도 또 다시 이제 조사를 받았고 9월 하순에 다시 또 가서 조사를 받았는데 또 비슷한 갈 때마다 비슷한 그런 조사를 계속 받았고요. 그런데 11월 달에 그 다시 이제 조사를 받으러 갔는데 그때 이제 그 아까 두 번째로 말씀하셨던
그 제가 대통령 집무실에 이제 들어갔었다는 그런 그 CCTV에 그런 것들이 나온다. 네. 그런 질문을 제가 받았고 그런데 그거는 CCTV가 나오고 난 다음에 한 5개월 정도 지났고 벌써 그 사이에 경찰 등에서 한 3번 정도 제가 조사를 받았는데 그때까지 아무런 얘기가 없어서 그 당일날 제가 이제 움직였던 동선이나 그런 것들이 그 뭐 왔다 갔다 하면서 기억이 섞이기도 하고 희미해지기도 했는데 혼동되고 그래서 언제 딱 들어가서 그게 그때 그런 얘기를 들은 건지 뭐 그런 일이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그 혼동된 기억을 이렇게 정돈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수사 과정에서도 당시에 지금 이 혼동된 기억 때문에 이게 어떻게 얘기하기가 좀 어렵다 그런 말씀을 드려서 기억이 명확하지 않다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 계속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계엄 선포에 대해서 보안상 먼저 이야기를 쏙들하게 하지 못해 미안하다는 얘기는 들으셨는데 그게 언제 들었는지는 좀 명확치 않다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제가 그 전에 이제 제 사건 그 관련해서 그 사건 기록을 이렇게 쭉 보니까 제가 이제 그 전에 진술할 때 제가 방에 들어갔을 때 대통령 안 계셨다. 잠시 뭐 후에 나오셔서 뭐 말씀 이렇게 했다는 그런 게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시 지나서 집무실에 들어갈 때는 그 정진석 실장이 먼저 안에 계셨고 다 같이 들어갔으니까 그때는 그냥 대통령이 계셨을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럼 그 거기 그 2번째 들어갔을 때 그때 이제 대통령 안 계시고 조금 있다가 나오셨던 건가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고요. 그때 여러 사람이 있을 때이었는지 아니면 제가 그냥 들어갔을 때인지 모르지만 대통령께서 그 민정수석 몰랐지 그러시면서 그 얘기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니까 뭐 양해하라는 그런 그 취지의 말씀을 제가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 정광삼 그 시민사회수석은 이 법정에서 또 대통령의 계엄 선포의 불가피성을 이야기하면서 계엄 선포 이유를 이야기했다고 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는데 증인이 대통령 집무실에 있을 때 이런 대통령의 계엄 선포의 불가피성, 계엄 선포 이유를 들으셨습니까? 아니면 대접견실에서 들으셨습니까? 계엄 선포의 이유에 관해서요. 그러니까 저한테 그냥 개별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셨던 기억은 없고요. 네. 아마도 대접견실에서 그 발표하시고 올라오셔서 그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하시게 된 배경이나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뭐 기억이 그렇게 정확한 건 아니고요. 예. 예. 정진석 비서실장은 경찰에서 당시 야당의 입법 폭주, 무차별적 예산 삭감, 주요 정부 인사에 대한 무차별적 탄핵 등과 같은 횡포에 여당과 정부가 무력해졌고 오랜 기간 옆에서 보좌하면서 대통령의 고민과 고뇌를 이해할 수 있었다. 대통령의 그동안의 심경은 12월 12일 대국민 담화문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생각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했고 전광삼 시민사회수석도 이 법정에서 정진석 비서실장의 진술에 공감한다는 취지로 증언했는데 증인은 어떻습니까? 당시에 그 탄핵이 계속되고 있었고 그 탄핵 소추가 계속 그 시도가 되고 있었고 그 감사원장하고 그 중앙검사장 뭐 그런 그 얘기가 나왔을 때 그런 말씀을 조금 하셨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예. 그 실황 그 5월달, 6월달 작년 5월, 6월에 그 대통령
대통령실 CCTV 영상이 이제 나온 이후에 그 영상을 보신 적은 있으세요? 그 저는 직접 본 적은 그 저 박성재 장관 그 사건에 갔을 때 잠깐 봤고, 그 최근에 저 황교안 그 총리 사건에 갔을 때 또 조금 봤고 그런 식입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제가 직접 확인하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게 이제 먼저 그 CCTV 영상이 공개되기 전에 경찰에서 먼저 그 CCTV 영상을 보고 실황 조사서를 작성한 것이 있거든요. 그게 증가 257호증 실황 조사서를 좀 제시하고 묻겠습니다. 그 여기를 보면 대통령실 CCTV 영상을 분석한 경찰 실황 조사서에 보면 증인께서 그 23시 04분경 11시 4분경 비서실장실에서 나와서 대통령 집무실에 입실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증인이 23시 17분경 그러니까 11시 17분경 대통령 집무실에서 퇴실한 후 비서실장실로 입실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런 실황 조사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 처음 봅니다. 예. 증인은 수사기관의 조사나 법정 증언 과정에서 이 같은 대통령실 CCTV 영상을 보신 적은 있다는 거죠? 재판이나 재판 과정에서? 네, 재판 과정에서 예, 봤습니다. 수사할 때는 못 보셨고요. 수사 당시에는 예, 제가 본 기억이 없습니다. 예. 그 한번 이게 CCTV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증가 354호증의 1인데요. 이게 12월 3일 23시 03분경부터 일단 23시 04분경 재생해 보여드리면요. 예. 이 영상 보셨죠? 네. 이 영상을 이제 보면 그 12월 3일 23시 03분부터 04분경 증인이 대통령 비서실장실에서 나와서 비서실 행정관 최소영 씨에게 무엇인가를 말하고 대통령 집무실 문을 열었다가 잠시 대기하고 다시 집무실 문을 열고 그 집무실에 입실하는 모습이 확인되죠. 네. 처음 보시나요? 그 지난번 재판에서 이 걸어가는 그러나요? 그 예, 증인으로 갔을 때 예, 봤습니다. 그리고 354호증의 1, 그다음에 이제 퇴실하는 장면인데요. 다시 재생해 드리겠습니다. 예. 이 영상을 보면 증인이 23시 17분경 대통령 집무실에서 나와서 비서실장실에 입실하는 모습이 확인되지요. 예, 저 예. 그 대통령 집무실하고 비서실장실하고 사이에 예. 제 사무실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습니다. 네. 그쪽에는 지금 이게 그 보여지질 않는데 비서실장실에 제가 계속 있었던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제 사무실에도 왔다 갔다 하고 그랬던 걸로 기억합니다. 예, 하여튼 예. 그러면 11시 17분경 대통령 집무실에서 나온 거는 확인이 되시죠? 네. 그러면 이제 증인께서는 23시 한 04분경부터 23시 한 17분경 사이에는 대통령 집무실에 있었다는 것인데요. 그때 대통령 집무실에 갔을 때 기억이 나십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게 기억이 정확치 않은데 네. 그 지금 바로 들어가지 않고 거기서 제가 조금 이게 지체를 하고 있다가 들어가는데 통상 이제 그 뵈러 가면 제가 이제 민정수석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러면 들어오세요. 그래서 이제 그러시고 그렇게 가는데 그날은 제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 대통령님이 뭐 안에 내실이 있는데 내실에 계셨든지 그런 얘기가 없어서 아마 제가 좀 대기를 하고 있다가 들어간 게 아닌가 싶고 그리고 기억이 조금 희미한데 그 들어갔을 때 하여튼 안 계셔서 잠시 후에 나오신 걸로 제가 기억하는 그 기억은 그 이전에 조서에 이미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안에 들어가서 대기하고 있다가 이제 나오셔서 그때 그 잘 몰라서 얘기 못했는데 이유가 있다 뭐 그런 말씀들을 이렇게 좀 하시고 잠깐 말씀 좀 나누고 그랬던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때 당시의 장면이 뭐 명확하게 이렇게 그 제 머릿속에 딱 남아 있고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네. 그럼 증인이 11시 03분에서 04분경 이렇게 좀 대통령 집무실 들어가면서 안에서 뭐 대통령 인기척도 없고 부르는 소리도 없어서 좀 시간을 지체하다가 들어가셨을 때에 바로 대통령을 만나신 것은 대면하신 건 아니네요. 그러니까 그 안 계신 그 상황이 있었던 걸로 저는 네, 기억이 되게 있었거든요. 뭐 길지는 않았겠죠. 대통령 한 1, 2분 정도. 그러니까 그 시간 뭐 그거는 네. 제가 정확히 그 기억은 지금 못 하고 그럼 있고요. 대통령 집무실에 갔을 때 TV가 켜져 있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 집무실 안에서 예. TV가 켜져 있었는지 여부는 제가 그거는 그 선포하시기 전에 갔을 때 그때 TV가 네. 켜져 있어서 이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가 수석들이 그 대통령 집무실에 있을 때 그때 거기 TV가 켜져 있었다는 말씀을 누가 그때 이제 해서 그런 기억이 제가 남아 있어서 그런지 그때는 그런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대통령 뵈러 들어갔을 때는 제가 TV가 켜져 있었는지 그건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하여튼 그 대통령 그 집무실 구조에 관해서 좀 몇 가지 물을게요. 증가 365층의 1 기사 내용인데요. 이게 대통령 집무실 내부를 용산 집무실 내부를 첫 공개했다고 하면서 보도가 된 것인데 2022년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당시 공개된 대통령 집무실 모습인데요. 이 사건 비상계엄 당시에는 대통령이 책상에 착석하면 정면으로 보이는 곳에 소파와 소파가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그 라운드 테이블만 있고 소파와 탁자가 없는데 그 비상계엄 당시에는 대통령 그 책상 정면에 소파 탁자가 또 있었던 것이죠. 소파 있었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2024년 5월에 예. 발령해 주셔서 부임을 했는데 그때는 소파가 있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대통령실 안에 TV가 있는데요. 이 사진을 촬영한 쪽에 이 사진을 촬영한 카메라가 있는 쪽 벽에 TV가 설치되어 있었지요. 근데 그랬던 걸로 기억합니다. 예, 그러니까 두 번째 사진의 촬영 각도상 이 사건 당시를 기준으로 하면 TV를 등지고 이 사진을 촬영한 것으로 봐야 되는 거죠. 두 번째 사진은요. 네, 거기 TV가 그렇게 있었던 예. 걸로 기억합니다. 그다음에 그 증가 같은 사진 제시하고 다른 사진을 보더라도 이 라운드 테이블로부터 TV가 설치된 벽 쪽으로는 뭐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는지 사진이 없는데 라운드 테이블과 TV가 설치된 벽 사이의 공간은 어느 정도로 생각이 되십니까? 라운드 테이블 끝에 있는 의자로부터 TV까지 거리는 한 어느 정도로 생각이 되십니까? 한 1, 2m 정도? 예, 그렇게 많이 떨어져 있지는 많이 떨어져 않았던 것 있진 않죠. 같고요. 한 뭐 2, 3m 정도 될까요? 한 1m 정도. 저희들 보기에는 한 1m 아무리 멀어도 2m 정도. 그렇게 멀지 않은 예, 멀지 않은. 예. 5-3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자, 그 5-3항은 생략할 게 아니라 이 라운드 테이블로부터 대통령이 앉아 있는 책상까지 거리가 어느 정도 되나요? 이 사진 보시면 저희들 뭐 의자의 폭, 뭐 의자
뭐 크기나 이런 걸 봐도 한 3, 4m 정도로 보이는데. 그래서 정확하게 미터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뭐 사실은 방이 크니까요. 예. 그렇고 뭐 책상 계신 쪽으로는 저희가 잘 이렇게 나가질 않으니까 들어가면 주로 그 라운드 테이블에 앉아서 예. 예, 회의하고 나오고 그래서 그런데 한 4, 5m 뭐 그 정도 뭐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참고 자료 29번 대통령 집무실 구조도 저희들이 한번 그 당시 대통령 집무실 구조도를 그려봤는데요. 거리를 정확히 표현할 수는 없지만 증인이 기억하는 용산 대통령실 대통령 집무실의 구조 및 배치는 지금 보여드리는 구조도와 같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증인이 그 12월 3일 23시 04분경부터 17분경까지 대통령 집무실에 있었을 당시 증인은 어느 위치에 있었어요? 라운드 테이블에 계셨나요? 근데 그 라운드 테이블에 제가 앉았던 때가 여러 번 있고 그 당일 날도 한 그 또 이제 새벽 2시 이후에도 몇 번 예. 들어가서 이렇게 뵙고 했기 때문에 어디에 이렇게 앉아 있었는지 그렇게 딱 기억은 잘 안 나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그 당시에 증인이 들어갔을 때 네. 대통령 집무실 내에 대통령과 증인 외에 다른 사람은 없었습니까? 그때 사실 그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저 때 당시에 기억이 이렇게 명확하게 대통령 모시고 제가 앉아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하고 이게 그 쭉 그런 기억이 이렇게 연결되지는 않고요, 제가. 그래서 나중에 그 이제 얘기를 들었을 때 미정도 몰랐지 이런 말씀하신 게 그런 게 얼핏 기억이 나고 그게 다른 분들 같이 있을 때인지 아닌지 아까 잘 기억이 안 난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다른 분이 먼저 거기 들어가 있지 않았으면 그러면은 뭐 제가 제가 들어갔을 때 이제 나오셔서 그렇게 모시고 있었던 게 아닌가 그렇게 그냥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기억이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증인 그 시간에 무슨 일 때문에 대통령 집무실에 가시게 되었고 그때 증인이 대통령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대통령이 증인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기억나는 대로 증언해 주실 수 있습니까? 또 무슨 일로 가게 되셨는지. 근데 이제 그때 저는 사후적으로 그때 어떤 뭐 지시 말씀을 하셨으면 제가 나와서 그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서 뭔가를 움직였을 텐데 제가 2시에 들어가서 뵐 때까지 사이에 그런 게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있었고 국회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TV를 통해서 뭐 모니터링하고 나중에 가서 그런 그냥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당시로서는 그때 뭐 여러 사람들이 있었을 때 말씀하셨던 것 이외에 저한테 특별하게 다른 말씀을 하신 거는 제가 특별한 기억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 뭐 비상계엄 선포의 이유라든지 또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던 그 보안을 지킬 수밖에 없었던 이유 이런 거 말고는 달리 기억나시는 건 없습니다. 네. 저한테는 보안이라는 말씀은 안 하셨고요. 그 이유가 있어서 얘기하지 못했으니까 그 양해하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이제 증인을 네. 이렇게 신청을 해서 신문을 하는 이유는 증인이 이렇게 23시 04분경부터 17분경 사이에 대통령 집무실에 있었을 당시 대통령은 국방부 장관, 경찰청장과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를 하거든요. 네. 대통령이 그 통화 내역이 남아 있으니까요. 네. 이게 통화한 사람이 국방부 장관 그리고 경찰청장입니다. 지금 당시 혹시 대통령이 통화를 하는 것을 본 기억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딱 한 번 제가 들어갔던 게 아니라 그 네. 이후에도 들어가기 때문에 통화를 하셨을 수는 있는데 그게 다른 경우에도 통화하시면 저 책상 부근이나 그 뭐 소파나 이렇게 예. 저 왔다 갔다 하시면서 통화하시니까 예. 이 라운드 테이블 있는데 거기 앉아서 그냥 통화를 하시고 제가 그 앞에 앉아 있고 그런 기억은 없지만 뭐 책상이나 뭐 소파 그 부근에서 이렇게 통화를 하셨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집무실 책상이나 소파 있는 부근에서 통화는 했을 수는 있다. 네. 증인 대통령이 누구와 통화를 하는지 알고 있었나요? 저는 저 대통령님이 누구랑 통화를 하시는지 그걸 제가 뭐 여쭤볼 수도 없고 예. 거기서 뭐 누구랑 무슨 통화를 했다 이런 그 기억이 제가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예. 어느 분이랑 통화했는지 그런 기억도 없고 통화의 내용이나 이런 것도 제가 뭐 기억하고 있는 거는 전혀 없습니다. 7-2항 뭐 7-3항. 근데 이 대통령이 23시 15분경 증인이 나오기 한 2분 전 바로 직전이죠. 그 정부 비아폰으로 조지오 경찰청장에게 전화를 발신해서 55초간 통화를 합니다. 이 통화는 이제 비상계엄 선포 전후를 불문하고 대통령과 조지오 경찰청장 사이의 첫 통화인데요. 대통령은 해당 통화에서 조지오 경찰청장이 약간 불만 섞인 목소리로 군이 해야 할 일인데 군은 아직 국회에 오지 않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민간인들이 국회 내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어 질서 유지 차원에서 일단 국회 게이트를 닫았다가 서울경찰청에서 검토를 해보니 국회의원과 국회의원 관계자는 들여보내는 것이 법적으로 맞다고 해서 그 신분을 확인하고 뭐 국회의원과 국회 관계자는 들여보내고 있답니다라는 얘기를 해서 대통령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뭐 잘했다 역시 뭐 서울청장 김봉식 청장이 수사통이라 잘 알고 있네라고 이야기한 것으로 기억나는데 이런 통화 내용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이 통화 당시 말한 내용으로서 증인이 당시 들어서 기억하는 것이 있거나 대통령이 이 통화를 마치고 증인에게 언급한 내용으로 기억하는 것이 있습니까? 저 그때 당시에 경찰청장하고 통화하셨는지는 제가 그 모릅니다. 모르고 모르세요? 있고요. 예. 그 통화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좀 그렇지만 이제 저는 그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을 선포하시기 전에 그 전혀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돼 있는 그때였고요. 들어가서 잠시 뵙고 이미 이제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금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때 뭐 가서 그 대통령 말씀을 잠시 들었다 하더라도 뭐 말씀하시는 걸 전부 다 제가 이해하면서 얘기를 들었을 것 같지도 않고요. 그 경찰청장하고 통화를 하시면서 그뭐 국회 상황이 어떻고 이런 거는 저는 사실은 TV를 통해서 모니터링하고 그런 걸로 이제 보게 된 거지 말씀을 듣거나 그랬던 기억은 없습니다. 제가. 7-5항 생략하겠습니다. 항소심 추가 증거순번 4번 USB YTN 그 뉴스 연속 영상 부분 좀 재생해드리고 이게 비상계엄 그 해제 결의를 위해서 국회 이제 의사당 내부의 영상인데요. 이거 한번 재생해서 보여요. 이게 12월 8분입니다. 예, 이게 이제 무슨 영상이냐면 이 사건 비상계엄 당시 YTN 뉴스 생방송 영상을 보면요.
이제 이게 12월 4일 00시 48분경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의원들로부터 그 어떤 요청을 받습니다. 어떤 요청이냐면 개인적인 신상 발언 하지 말고 절차를 빨리 진행하라라는 이게 요청을 받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아직 안건이 상정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증인은 당시 대통령인 피고인으로부터 증인에게 국회 의안 상정 절차 등과 관련한 검토를 지시받은 것을 기억나십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증인에게 국회 의안 상정 절차 등과 관련해 좀 검토를 하라라 지시한 것을 기억하십니까? 그거는 그 4일날 그 새벽 2시 전후일 텐데 제가 조때 지금 그러니까 그 제 기억이 명확치 않지만 하여튼 뵀다면 그 다음에 뵌 거는 저는 새벽 2시경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때 국회에서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가 돼서 지금 이제 헌법이나 법률의 규정에 따르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해제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러 이제 제가 그 가서 보고를 드리는데 그때 저한테 예. 이게 그 의안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국회에서 절차가 제대로 진행된 것인지 그리고 제가 그때 얼핏 기억나는 거는 이제 국방장관이나 국회에서 이렇게 왜 이런 게 됐는지를 설명을 좀 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 의안의 처리 절차가 제대로 된 것인지 그것도 한번 따져 보세요. 저한테 그런 그 말씀하셨던 걸 제가 기억합니다. 대통령은 증인에게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이 본회의에 의결하기 전에 상임위를 거쳐야 하는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 같은데 대통령 입장에서는 계엄 해제 담화에서 계엄 해제를 이제 선포하면서 담화에서 절차적 문제는 있지만 수용한다라고 이렇게 할지 아니면 절차적 문제는 아예 언급하지 않고 그냥 국회의 의결을 수용한다라고 할지 검토를 해보라고 한 것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계엄 해제 담화에서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고 그냥 수용할지 수용은 하는데 거기 이제 단서를 달지 그러니까 단서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요. 절차적 문제는 있지만 수용한다고 할지 아니면 절차적 문제는 언급하지 않고 그냥 수용한다고 할지 검토를 해봐라. 뭐 이런 지시를 한 기억이 나십니까? 그 문안을 어떻게 할지 하는 그런 말씀은 제가 기억이 나지 않고요. 예.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이제 국회에서 그런 해제 그 요구 결의를 하는 과정에 예. 그런 말씀도 듣고 그 상임위도 하여튼 그 국방장관의 설명을 듣고 그래서 안건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말씀을 저한테 주셨고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듣고 그때 법무장관하고도 통화를 하고 그 국회의 안건 그 심의가 자율권 범위 내에서 그렇게 이루어져 왔고 뭐 이런 경우도 지금 그렇게 진행이 돼서 뭐 그 자율권 범위 내에 있는 것이라는 그런 취지로 제가 보고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 계엄 해제 의결은 무조건 수용을 하는데 그 수용하는 그 계엄 해제 담화문에서 이 절차적 문제가 있다라는 걸 말할지 말지를 증인에게 좀 검토를 해달라고 했고 하여튼 증인에게 검토를 지시한 것은 계엄 해제 요구를 수용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 아니었습니까? 전제로 한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을 때 바로 예. 말씀을 하시면서 예. 근데 절차적인 것들은 지금 뭐 국방장관 설명을 듣는다든지 예. 뭐 이렇게 해서 안건이 진행돼야 되는 것 아닌가 한번 챙겨 보시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그 통화도 하고 했던 그런 기억이 그런 있습니다. 절차적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검토는 해보라고는 했지만 국회 계엄 해제 요구를 수용한다라는 전제에서는 다른 점은 없었죠. 그렇습니다. 예. 증인이 이러한 대통령으로부터의 어떤 검토 지시를 받은 때가
2시 전후였습니까? 2시쯤 되는 걸로 기억합니다. 2시 조금 지나서일 수 있고요. 예. 그 사이에는 제가 뵙질 못해서 증인 대통령이 그 당시 합참 전투 통제실에 다녀오신 건 알고 있죠. 네. 근데 합참 전투 통제실에서도 대부분의 시간 동안 국회법 관련 자료를 보고 있었던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대통령이 합참 전투 통제실에 가서도 국회법을 찾아오라고 해서 국회법을 보고 검토하고 있었던 사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예, 모르십니까? 그쪽에서 있었던 일은 제가 예. 모릅니다. 국회법 81조에 의하면 의안이 발의된 경우에 그 의안 발의 사실을 본회의에 보고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해서 그 심사가 끝난 후에 본회의에 부의해야 하는데 이 계엄 해제 의결안은 상임위 회부도 없이 본회의를 하는 것을 보고 대통령이 증인에게 해당 부분을 검토해보라고 한 거 아닙니까? 이제 그 당시로서 저도 사실은 그 부분이 약간 좀 그 의문이 있었던 것이 뭐냐면 그 안건이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 그것도 그 당시에 확인하기가 좀 어려웠고요. 밤 늦은 시간이고 또 저희 그 이제 그 변호사 그 비서관들도 출근하지 않은 상황이고 그래서 그게 국회에서 해제 요구 결의 이렇게 되는 안건으로 그게 진행됐는지 뭐 전례 찾기도 어려운 당시의 상황이었고요. 일반적인 안건에 처리하고 또 당시 그 진행되는 그 상황에 따라서 국회에서 그런 그 결의를 했는데 그게 뭐 전례를 따져 보거나 아니면 안건 뭐 처리에 그 문제가 있어서 안건이 제대로 성립된 것인지 아닌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검토까지는 좀 어려운 상황이었고요 당시에. 근데 뭐 그런 의문이 있어서 말씀 주셔가지고 예. 저도 좀 물어보고 또 의견을 나누고 뭐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증인은 대통령으로부터 그런 검토 지시를 받고 하여튼 결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말을 하지 말고 그냥 수용한다고 하시죠. 수용한다고 합시다. 수용한다고 하자. 그러니까 계엄 해제 요구 의결을 그냥 수용한다고 하자라고 라는 취지로 보고를 대통령께 한 거죠. 어떤 문제가 있다는 말은 하지 말고 계엄 해제 의결을 그냥 수용한다. 제가 그때 말씀드렸을 때 대통령께서는 그런 그 절차적인 그런 부분들이 국회에서 이게 제대로 좀 말하자면 이 상황에 대해서 국방장관의 말씀도 듣고 그래서 제대로 좀 이렇게 안건이나 이런 것들을 좀 심의하는 방식으로 이런 게 되기를 마음속으로 생각하셨는지 그런 말씀을 저한테 주셨던 거고 그게 그런 절차적인 것들이 뭐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 때문에 제가 뭐 깊이 있게 그 말씀드리거나 했던 기억은 별로 없는데 하여튼 제가 지금 이제 헌법의 규정이나 뭐 헌법이나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이렇게 그 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라고 말씀드렸을 때 그럼 바로 그렇게 하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뭐 거기에 대해서 뭐 다르게 생각하시거나 그런 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증인은 그 문안을 어떻게 할지 이런 부분은 제가 잘 생각이 안 나고요. 예. 그런데 여하튼 그런 부분을 챙겨보라 그런 말씀을 저한테 주셨었던 거고 그 해제와 관련해서는 그렇게 하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셔서 제가 뭐 비서실장께도 그렇게 말씀드리고 다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제가 그냥 기억을 환기하는 차원에서 그 문안은 우리 수석 비서관이 안 쓰고 제가 직접 대국민 담화문을 쓴 거는 맞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직접 육필로 이렇게 쓰신 걸로. 네네. 예. 그래서 제가 국방부 지휘 통제실을 다녀와서 그때 우리 민정수석하고 안보실장이
같이 우리 방에 온 거는 기억합니까? 안보실장은 비서실장이랑 국방부에 와서 그분들하고 내가 같이 갔고, 네, 그러셨어요. 그래서 내 집무실에 들어와 있을 때 네. 저 민정수석을 오라고 해가지고 그때 안보실장이랑 같이 있을 때 내가 얘기한 거 기억나세요? 제가 이제 오시기 전에 오시면 제가 들어가서 이제 어. 해야 되겠다고 부속실에 그러니까. 얘기를 했었던. 증인 마이크에 대고 예. 아, 예, 예. 이게 그러니까 나하고 둘이 보이지가 않아서. 그러니까 새벽 2시경이 네, 나하고 둘이 있을 때가 아니라 신원식 안보실장이 하고 이렇게 셋이 우리 방에 있었던 거 기억납니까? 그랬을 것 그쵸? 같습니다. 예. 그래서 내가 국회에서 계엄을 해제했는데 예. 내가 저 지금 정진석 비서실장이 이제 국무위원들 다 불러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무위원이 와야 이제 계엄 해제할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래서 계엄 해제 담화를 내가 이제 작성을 해야 되는데 담화문을 짧게 네, 네, 그래서 내가 민정수석한테 물어본 게 내가 그 지휘통제실에서도 국회법을 봤는데 네, 이거 아무래도 의안 상정 절차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네, 이거를 담화문에다가 이 어차피 문제가 있어도 뭐 이게 뭐 헌법재판소 갈 일도 아니고 근데 네, 이거를 담화문에다가 절차에 문제 있지만 내가 수용하겠다라고 쓸 건지 아니면은 그냥 아예 언급도 하지 말 건지 한번 법률적으로 검토나 해서 알려달라 했더니 우리 수석께서 증인이 한 10분에서 20분 사이에 우리 방에 다시 옵니다. 네, 네, 다시 와서 그냥 지적하지 마시고 담화문 발표하시죠. 그러니까 뭐 무슨 자율권이니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뭐 검토를 해봤는데 좀 문제는 있지만 그냥 가시죠. 이렇게 아주 굉장히 가볍게 얘기를 하셨거든. 네. 제가 그때 자율권 뭐 이런 개념보다 예. 그좀 아무래도 절차상 좀 문제는 있는 것 같은데 그냥 하시죠. 그냥 언급하지 마시고 그냥 하시죠. 그래서 그게 좋겠다. 네, 뭐 아니 내가 이렇게 한번 이런 기억이 나는지 없는지 그냥 뭐 생각나는 대로만 한번 보십시오. 나는 나한테 딱 와서 그러신 기억이 나거든요. 아니 네. 그냥 그저 국회 뭐 어쩌고 뭐 그런 거 막 문제 삼지 말고 그냥 계엄 해제 발표 그냥 하시죠. 이렇게. 그 혼자 검토하신 거죠? 누구한테 그 검토를 맡기시거나 그러지 못하셨지. 예, 그 맡기고 그럴 수 있는 지금 그 예. 인원은 없었고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나나 사실 우리 민정수석이나 법전 놓고 본 건 똑같은 지금 상황인데. 예, 그리고 저기 박성재 장관하고 제가 통화를 했었고요. 예.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그 지난번 조사 과정에서 제가 혼자 들어가서 대통령님 잠깐 뵙고 나오고 또 그 이후에 그 안보실장하고 또 들어가서 뵙고 나오고 저 비서실장님하고 셋이 또 같이 가고 그런 얘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어서 저도 그 비서실장하고 같이 온 게 이제 맨 마지막에. 마지막에 그냥 발표하시죠 뭐. 네, 그거 뭐 국회 뭐 절차 이런 거 예, 따지지 말고 그냥 하시죠라고 할 때 비서실장이랑 같이 왔어요. 네. 그래서 제 기억은 그때 이제 그런 절차나 이런 부분을 챙겨보라고 말씀 주셔서 제가 그 통화를 해보고 그럴 때 이제 과거의 그 안건 처리는 그렇게 국회에서 그 진행된 것이기 때문에 그게 국회 자율권의 범위 내에 들어가면 뭐 저희는 이제 법적으로 그걸 따져서 그게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이제 보는 건데 그래서 뭐 정부적으로 그냥 해제하시는 걸로 가면 그냥 해제하시는 걸로 하는 게 좋겠다. 뭐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기도 합니다. 예. 예, 그다음 같이 물어보시. 있을 때 그 뭐죠? 계엄 해제 담화문을 증인이 다시 왔을 때는 내가 거의 다 써놓고 있는 상황이었죠. 하여튼 제가- 직접 쓰셨던 직접 걸로 내가 기억합니다. 데서 쓰고 거기에다가 이제 절차에 해제 절차에 문제는 있지만 수용을 할 건지 아닌지만 이제 거기다가 가필하면 되는 내가 직접 해제 담화문을 거의 다 써놓은 거를 보셨죠? 제가 쓰는 거를 보셨나?
제가 이제 갔을 때는 아마 대강 다 써놓으셨을 것 거의 다 같고요. 써놓은 상태. 예. 그래. 그리고 그건 뭐 직접 하신 걸로 저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계속 질문하시죠, 변호인. 네. 그러면 증인이 그 대통령으로부터 그 국회에서의 의안 처리 절차 관해서 좀 챙겨봐라라는 지시를 받고 박성재 장관과 통화를 해서 국회의 자율권 부분이니까 그냥 문제가 있더라도 수용하는 것이 낫겠다라고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다는 얘기네요. 뭐 그렇게 말씀드렸을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은 저도 이제 정부에서 수용은 하는데 국회 그 국회 담당하는 그 보직을 업무를 많이 했었기 때문에 뭐 다른 분들보다는 제 국회 상황이나 국회 관련 법률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 나름대로도 그 전에 좀 그 찾아보고 뭐 했던 지식이 있는 상황인데 국회에서 안건 뭐 관련되는 것들은 이미 뭐 결의가 되고 나면 이제 그대로 결론이 내려지고 특히 아마 사법적으로 다투었을 때 그게 뒤집어지거나 한 경우는 거의 없었던 걸로 제가 그 전에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이제 아마 통화도 해보고 그냥 그렇게 건의를 드렸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게 한 2시 전후로 생각이 되십니까? 그러니까 안보실장이랑 같이 들어갔던 기억도 있는데 그게 2시 조금 넘어서일 겁니다. 그 신원식 안보실장의 진술 좀 보여드리고 말씀드릴게요. 신원식 안보실장은 검찰 조사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대통령이 합참 전투통제실에서 대통령실로 복귀한 이후 비서실장이, 그러니까 정진석 비서실장이 증인에게 김주현 그 민정수석 증인에게 해제 절차에 대한 법적 검토를 시킨 것을 알고 있다. 그 후 신원식, 정진석, 한덕수 그리고 대통령이 대통령 집무실에 있는 상태에서 증인이 계엄 해제 절차에 관한 법적 절차 결과를 보고하면서 지체 없이라는 문건을 말하면서 빨리 계엄 해제를 해야 한다고 보고했고 대통령이 승인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했는데 이와 같은 신원식의 진술 내용 아시고 계십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 저게 순서는 제가 딱 저렇게 됐는지 그거는 지금 그 말씀드리기 좀 어렵고요. 저 안보실장, 총리, 비서실장 이렇게 한꺼번에 들어가신 거는 예, 시간이 뒤일 겁니다. 그리고 저 비서실장께서 저한테 해제 절차 뭐 이렇게 법적 검토를 시키신 바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요. 예, 그건 제가 그냥 별도로 그때 저 예. TV 모니터링 하면서 상황을 보고 저기 대통령이 오시면은 이제 이 부분에 관해서 말씀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고 예. 그리고 이제 그 안건에 관한 거는 대통령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으면 아마 저희가 그렇게 그런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거나 그러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진석 비서실장도 그 경찰에서 그 2시 이후에 한덕수 총리와 대통령 집무실에서 대통령과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증인이 들어와 계엄 해제 요구안이 통과되면 지체 없이 해제해야 한다라는 보고를 했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면서도 정진석 비서실장이 증인에게 검토를 시켰다는 진술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즉 증인은 대통령인 피고인으로부터 검토 지시를 받아 검토를 하고 보고를 한 것으로 기억하고 계신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여러분들이 온 거는 그게 시간상으로 뒤쪽입니다. 예. 네. 그 뒷부분은 뭐 아까 답변을 했기 때문에 빼겠습니다. 그 부분도 빼고 8-5항 묻겠습니다. 대통령이 계엄 해제를 할 때도 국무회의 심의가 필요하죠. 네. 정진석 비서실장 진술에 의하면 증인이 그런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검토 지시에 따른 보고를 할 때 당시에 이미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가 소집 중에 있었고 국무위원들이 자신들의 자택이나 사무실에서 복귀하는데 시간이 걸려 기다리고 있었던 상태인 것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증인이 대통령이 보고를 할 당시 국무회의가 소집되어 가지고 네. 국무위원들이 대통령실로 나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였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은 알고 계십니까? 그거는 이제 제 업무가 아니라 제가 그
잘은 모르고요. 근데 제가 하여튼 그 대통령님께 말씀드렸을 때 그게 시간상으로 그렇게 더 늦거나 그러진 않는데 그 비서실장 정 실장께서 그런 말씀을 해서 그 국무회의를 그 담당하는 실무자들이 이제 그 갖고 있는 카카오톡 단톡방이 있는데 거기에서 그 2시 이후에 2시 몇 분? 뭐 그런 정도 되는 시간에 국무회의를 소집한다는 그런 그 단톡방에 그 이게 올라갔다. 이런 그 언론 보도도 제가 본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대통령이 모시고 바로 그런 해제 절차에 저희 그 대통령실에서는 그런 절차나 하여튼 그렇게 하도록 진행을 했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예, 특검 측 반대 신문하시죠? 네, 수석님 특검에서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증인께서 이제 증언 내용의 전반적인 취지는 그날 이 12월 3일 집무실로 다시 돌아가실 때까지 비상계엄을 선포할 것이란 것을 알지 못했다는 말씀인 거죠? 그렇습니다. 뭐 당연한 질문 같지만 한 번 더 확인차 여쭤보겠습니다. 네. 증인께서 이랑 관련해서 증인의 업무 민정수석으로서의 업무에 관해서 말씀하실 때 네. 그 산하의 그 법률 관련 검토를 하는 법률 비서관 업무도 네. 그 총괄한다고 하셨는데요. 네. 이 비상계엄 선포 사전에 윤석열 피고인으로부터 비상계엄의 법률적 여건, 고비 여부 등에 관하여서 법률적 검토를 해보라 이런 지시도 받은 사실이 없다는 말씀인 거죠. 없습니다. 그리고 증인께서는 그 12월 3일 22시경 이제 대통령실로 다시 복귀하셨다고 하셨는데 네. 복귀하신 이후로도 그 윤석열 피고인으로부터 비상계엄의 법률적 요건 구비에 대해서 검토해보라 이런 지시를 받으신 기억은 없으신 건가요? 없습니다. 그 아까 말씀드린 국회 그 안건의 그 진행 과정에서 그 저 장관님 그의 어떤 그런 이 지금 이제 선포한 그런 것들에 대한 설명도 좀 듣고 그렇게 안건 심의를 제대로 진행해야 되는지 그런 그 절차 이 부분에 관해서 검토를 해보라고 하신 거가 전부입니다. 비상계엄 해제 관련 절차 검토만 하셨고 예, 관련 비상계엄 선포 전에 법률 요건 구비 등에 관해서는 뭐 검토를 해보신 적도 없고 지시를 받으신 적도 없다는 말씀인 네. 거죠? 예. 치랑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그 증인께서 12월 3일 23시 04분경부터 네. 23시 17분경까지 그 대통령 집무실에 계셨을 때 상황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네. 그 당시 대통령 집무실에는 뭐 다른 뭐 국무위원이나 대통령실 직원들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증인과 윤석열 피고인 두 분만 계셨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여튼 그 부분이 조사 과정에서 제가 기억이 희미해지고 뭐 혼동되고 해서 명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그 23시 4분경부터 네. 23시 17분경 대통령 집무실에 계실 때 상황입니다. 그 증인께서 증인과 그 대통령 집무실에 있으실 동안 그 윤석열 피고인께서 내실로 이동해서 뭐 전화 통화를 한다던가 그런 자리를 좀 이석하는 상황은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 들어갔을 때 안 계셨던 것 같고 그리고 그 이후에 잠깐 말씀 뭐 하시고 했는데 뭐 통화를 어떻게 하셨는지 그건 제가 잘 기억이 없고 그렇습니다. 네, 통화 내역보다는 같이 계실 동안 내실이 있으니까 뭐 내실로 이석을 하시거나 뭐 잠시 그 증인과 윤석열 피고인이 대화를 중단하고 이렇게 떨어져 있던 상황이 혹시 기억이 나시는지 여쭈는 겁니다. 그 특별한 기억을 제가 그 부분을 이렇게 말씀드리길 정도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7다시 사안 관련해서 증인께서 이제 그 당시 그날 TV를 통해서 국회 상황 등에 대해서 모니터링했고 윤석열 피고인으로부터 뭐 전해들은 말은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러면 23시 17분경까지 혹시 증인께서 뭐 모니터링 하시거나 또는 자체적으로 민정수석실에서 좀 검토한 비상계엄과 관련된 이게 무슨 상황인지 좀 파악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거 관련해서 뭐 윤석열 피고인에게 보고하신 것은 있습니까? 23시 17분경 상황입니다. 없습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뭐 보고 드렸다는 거는 12월 4일 2시경
그 공두시 윤석열 이후입니다. 이후에 예. 그 윤석열 피고인으로부터 비상계엄 해제 절차 관련 지시를 받고 네. 관련 보고를 한 것이 유일하다 이 말씀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 아까 증언에서 잠깐 나오셨던 것 같은데 그 파란 관련입니다. 12월 3일 23시 17분경 그 대통령 집무실에서 그 비서실장님실로 이동한 이후 그 이후에 다시 12월 4일 02시 이전까지는 대통령 집무실로 간 사실이 없다는 거죠. 저는 간 기억이 없습니다. 네네. 자, 8-1안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12월 4일 02시 이후 상황에 대해서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증인께서 12월 4일 02시 이후에 그 윤석열 피고인으로부터 비상계엄 해제 절차에 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라라는 지시를 했다고 이제 윤석열 피고인께서 말씀하시는데 네. 그러면 그 지시를 받기 이전에 증인께서 민정수석으로서 뭐 당시 상황을 모니터하면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한 의결 절차에 뭐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은 하셨습니까? 그 다른 그러니까 TV 모니터링 하고 있는 것 이외에 국회 상황이나 뭐 다른 절차와 관련해서 제가 뭐 보고를 받거나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저도 그냥 일체 그냥 그 상황만 보고 있었던 거고 그런데 국회에서 이제 그런 그 결의안이 통과가 되고 난 후에 근데 그게 헌법 조문이나 뭐 우리 개헌법 조문을 보시면 그게 아주 굵은 그런 원칙들이 이제 다 정해져 있는데 그러면 이제 그 상황에 따라서 하여튼 뭔가 지금 저희가 조치를 좀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고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서 국회에서 안건 처리하는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 이런 것들을 제가 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기 때문에 그 말씀 주시기 전까지는 특별히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걸 뭐 보지는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대통령께서 절차상 문제가 있는지 비상계엄 해제 과정에서 그런 검토 지시를 받았을 때 아, 절차에 무슨 문제가 있을 수도 있나 뭐 이런 의구심이 드셨다는 말인 건가요? 아니면 그때도 뭐 그냥 특별한 생각 없이 지시를 하셨으니 그 뭐 지시에 따라 검토를 하신 건가요? 그러니까 그 일반적인 그 국회에서의 처리하는 뭐 법률안이나 다른 안건들 이런 것들은 저도 국회 정부에서 국회 업무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그 이런 절차 진행이나 이런 것들은 뭐 익숙한 편인데 지금 이 경우에 그 어떻게 그 안건이 진행돼야 되는지 하는 것들은 뭐 사실은 그 따져보고 챙겨보기 전에는 그 뭐 명확하게 이렇게 말을 하긴 좀 어려웠었던 것 같고 그런데 그게 국회에서 안건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논의가 어떻게 되고 했는지 여부 자체가 확인이 잘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증인께서 또 증언하셨을 때 네. 그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증인께서 뭐 법령상 비상계엄을 해제해야 된다 이런 뭐 일반론적인 의견을 주셨다라고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네. 그 법령상 뭐 헌법이나 개헌법에 보면 뭐 지체 없이 해제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 내용을 확인하시고 네. 그리고 그 당시 상황이 국회에 비상계엄 해제한 의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비상계엄 해제가 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뭐 지체 없이 비상계엄을 해제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뭐 검토 내용을 보고하셨던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됐는데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냥 제가 그렇게 생각한 건 아니고요. 네네. 그 당시 지금 이제 뭐 여러 가지 상황이 갑작스럽게 이제 급박하게 진행되고 있는 거고 제가 뭐 미리 그 뭐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저도 상당히 당황하고 그랬던 그런 이제 입장이고 그런데 이제 국회에서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지금 헌법이나 개헌법에 나오는 조항을 찾아봐도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이 계엄 선포와 관련돼서 해제로 나아가야 하는 그런 지금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헌법이나 법률의 규정이 그렇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증인에게 뭐 더 물어볼 거 없으시죠?
예, 질문하시죠. 증인 이경원 변호사입니다. 오늘 그러니까 먼저 이 사건에는 증인에 대한 조서가 한 건도 제출되어 있지 않거든요. 네. 그런데 오늘 증인이 증언하시면서 말씀하시는 내용의 좀 느낌이었는데 저희가 세 가지 사실관계로 나눠서 질문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것밖에 없는 상황에서 증인이 이제 새벽 2시 전후 상황에 대해서는 뭔가 기억을 하신다거나 좀 그런 걸로 보였어요. 근데 그 말씀하시는 좀 느낌상 이게 저희가 그 새벽 2시 전후 상황에 대해서 여쭤봤을 때 증인이 말씀하신 내용이 오늘 처음으로 진술하시는 거는 아니고 이제 뭐 오늘처럼 자세한 질문 답변은 아니더라도 이제 뭐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관련 내용에 대해서 진술을 하신 적이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혹시 뭐 조사 받으신 적 있습니까? 대통령님께 그 해제와 관련돼서 제가 보고 드리고 했던 내용은 오늘처럼 자세하게 질문하신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개괄적으로 개요는 경찰에서도 그렇고 특검에서도 그렇고 제가 진술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뭐 처음 하시는 진술은 아니라는 아닙니다.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예.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김태희 변호사입니다. 지금께서 23시 04분경부터 23시 17분경까지 대통령 집무실에 계셨을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요. 네. 대통령께서 그 당시에 통화를 하고 계셨다고 했는데 뭐 정확히 기억은 안 난다고 하셨지만 통화를 하시는 모습에서 뭐 화가 나거나 격앙되거나 뭐 소위 말하는 경로하는 그런 모습을 보신 기억이 있나요? 흥분해서 뭐 소리를 지르신다거나 뭐 이런 거를 보거나 보진 않더라도 이제 그 안에 있으면 분위기가 그러면 그 잔상은 남아 있을 것 같은데 대통령께서 당시에 그런 상황이셨나요? 그날 그런 기억은 전혀 없고요. 그리고 대통령께서는 저한테 늘 이렇게 존댓말 하시면서 편안하게 대해 주셨고 그날도 그렇고 뭐 다른 때도 뭐 제가 있는 데서 저는 그렇게 뭐 말씀하시거나 그런 기억은 전혀 없습니다. 증인에게 말씀하시는 거 말고 통화하는 상대방에게 화를 내거나 뭐 몰담하는 의원들을 끌어내라 막 이러면서 이렇게 소리를 지르거나 그런 거를 그런 발언을 했다면 차분하게 하지 않고 이제 뭐 소위 말하는 증인의 경로설이 맨날 자주 나오잖아요 언론에. 굉장히 화가 나서 언성이 높아져서 했을 텐데 증인의 기억에 그 당시에 계셨을 때 집무실에 계셨을 때 글쎄요 그런 뭐 상황을 제가 접했으면 그런 기억이 남아 있었을 네.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그런 기억이 전혀 없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한 개만 마지막으로 하나만. 12월 4일 새벽에 총리 보셨죠? 네, 총리 들어오실 때 뵀습니다. 우리 방에 같이 오셨나? 총리하고? 총리 오셨을 총리를 때 만나신 게 하여튼 2시경 조금 넘어서 그러니까 제가 검토를 부탁을 하고 그 검토 결과를 가지고 올 무렵에 한 1, 20분 후에 내 기억에는 한 10분, 15분 후에 그냥 오신 것 같거든. 네. 그냥 하시죠, 뭐 이렇게. 네. 그런데 그 무렵에 총리하고 같이 정진석 실장하고 같이 이렇게 들어오신 거 아닌가요? 그 무렵에? 아니면 약간 뒤인가? 그 후에 또 오셨나 우리 방에? 증인께서? 총리 오셨을 때 제가 뵀던 기억은 있는데 있죠. 그 시간대가 대충 뭐 한 3시 이전이죠. 3시 이전인 것 같습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총리도 집에 가셨다가 네. 국무회의 한다고 해서 나오신 거 아니에요. 네, 네, 네. 응? 그런 걸로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그 국무회의 소집 자체가 2시 이전에 이미 내가 국방부 지통실에서 나올 그 전에 이미 정진석 비서실장이 행안부에다가 알려가지고 이미 연락이 갔기 때문에 총리가 그 무렵에 나오시지 않았겠습니까? 뭐 저기 박성재 하여튼 장관도 곧 들어왔죠. 그때 박성재 장관도 네. 증인하고 통화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예, 내가 예, 예. 그거 물어봤을 때 네, 네. 상임위 안 거치고 이렇게 해도 네. 문제가 없는 건지,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계엄해제 담화에 소위 그 국회의 그 절차적 하자를 토를 달고 내가 수용할 건지 말 건지
물어보면서 그때 방에 돌아가서 박 장관하고도 통화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때 박 장관은 뭐 집 아니면은 법무부에 있었겠지, 그죠? 대통령실이 아니고. 네. 근데 박 장관도 얼마 안 있다가 들어왔죠. 대통령실에 들어온 거 보셨나요? 그 해제 할 때. 그때는 제가 못 본 것 같고요. 박 총리 장관도 아마 들어오신 건 됐습니다. 3시경 그 무렵에 들어온 거로 지금 나오거든요. 네. 저기에. 예. 그러니까 이미 증인한테 그거 검토를 제가 지시할 때는 국무위원들은 소집해 놓은 상태인 거는 틀림없죠. 저 정진석 실장이 그렇게 하신 걸로 저 알고 있죠. 알고 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2시 직후에 그 장관 그 보좌하는 그 직원들의 단톡방에 그 국무회의 그 소집 지시가 된 게 제 기억으로는 2시 뭐 6분인가 그렇게 그 단톡방에 그게 올라갔다니까. 단톡방에 올라갔으니까 그 이전에 2시 이제 얘기가 전에 이미 네, 절차를 나왔을 밟아서 가능성이 얘기가 있는 걸로 되니까 생각합니다. 비서관이나 뭐 운전기사들한테 저기 올라간 거지, 모시고 오라고. 그렇게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알겠어. 예, 다 질문하신 건가요? 예, 더 질문할 거 있으신가요? 예, 특검 측도 없으시죠? 네, 없습니다. 예, 증인 그 증인 신문 마치겠습니다. 오늘 증언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네. 예,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오늘 윤석열 피고인 측 증가 367호증까지 지금 증거조사한 걸로 정리가 됐고요. 증거조사 결과에 대해서 뭐 특검 측 별다른 의견은 없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김영현 측은 증나 113호증 아까 오전에 정리했고요. 예. 오늘 재판은 요 정도로 마칠 것 같고요. 그 재판장- 목요일에는 간단한 건데 오전에 말씀하신 증거 의견 관련해 가지고 제가 점심에 확인을 했는데 7월 13일자 증거 의견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저기 목요일 날 뭐 오전쯤에 그때 한번 저희도 다시 한번 보고요. 그때 네. 최종적으로 한번 그 논의하셔가지고 그때 예. 말씀해 주시면 그때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예, 시간상으로도 알겠습니다. 좀 그렇고요. 예, 재판장님, 저 이경원 변호사입니다. 저희 그 오후 재판에 저희 문서송부 촉탁 신청을 한 건 제출했습니다. 예, 요것도 봤는데 혹시 보셨습니까? 특검 측 문서송부 촉탁 아니면 요거 일단 주무관님 요거 보여주시죠. 저희 거 보시죠. 뭐 거기 아마 있을 거. 예, 말씀하세요. 예, 저희가 그 입증 취지에 쓴 바와 같이 그 여인형에 대한 증인 신문 및 향후 변론 과정에서 그 특검의 항소심 추가 증거 순번 23번 내지 40번과 관련해서 방첩사령부의 합동수사본부 시행 계획 그리고 합동수사본부 운영 예규 등의 작성 과정, 지시 내용 및 그 이유에 관한 여인형의 진술을 확인할 필요가 있고 또 공소장을 통해 여인형을 기소한 취지를 확인해 이 사건과의 관련성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그 2차 특검을 상대로 그 여인형에 대한 진술 조서 및 피의자 신문 조서 일체와 해당 사건에 대한 처분 결과인 여인형에 대한 공소장에 대한 문서 송부 촉탁 신청을 하고자 전에 합니다. 종합 특검에 대해서 그 일체의 조서를 한번 그게 사건이 다른 것으로 알고 다른 있습니다. 건가요? 예, 예. 그 사건은 이제 소위 그 블랙리스트 사건. 그러니까 사건이 달라서 네. 다시 네. 저렇게 신청하시는 네, 건가요? 맞습니다. 특검 측 뭐 증거 신청에 대한 특별한 의견 있으신가요? 특별한 게 없습니다. 예, 지금 지금은 채택해서 저희가 한번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절차와 관련해서 뭐 특별히 하실 말씀 없으시죠? 재판장님. 저번에 뭐 이게 사실은 그 1심에서도 최종 변론 때 그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래도 재판을 진행하시면서 재판부에서도 여러 가지 법리적인 검토를 좀 쭉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오늘 이제 그 간단히 그냥 한 1, 2분만 말씀을 좀 드리면요. 그 1심 그 판결에 보면은 이제 선관위의 그 계엄군 들어간 것도 다 국헌문란의 개념으로 이제 잡아서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도대체 이거를 뭐 국헌문란을 해서 무슨 뭐 장기 집권을 저거 하고 뭐 쿠데타를 한다 그러면 도대체 계엄 선포 당일날 선관위에 왜 그 저 계엄군을 보내겠으며 그런 부분을 좀 지금부터도 한번 법리적으로 좀 한번 생각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제가 그 국회에 이제 군을 보내는 것이 이게 뭐 그러니까 헌법에 이제 국헌문란이 되려 그러면 헌법기관 그러니까 형법에 국헌문란이 되려 그러면 헌법기관을 폐지, 전복 또는 판례에 의해서 상당 기간 무력화를 이제 시키는 거를 말하는데 이제 1심 판결은 뭐 그런 그 친위 쿠데타라는 부분은 이제 부정을 했고 다만 물리적으로 국회를 둘러싸 가지고 여의도 국회의사당을 상당 기간 제가 봉쇄를 해서 국회를 상당 기간 어떤 회의라든가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할 목적은 있었다라고 이제 그 막 이제 추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뭐 사실 그런 일이 발생을 해야 그걸 위해서 했던 어떤 군의 투입이라든가 뭐 어떤 폭동이라고 개념을 지어서 그거를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지만 실제 그런 일이 발생을 안 했는데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고 해서 그거를 목적으로 본다는 것이 그게 좀 너무 무리한 게 아니냐. 그리고 실제로 투입한 어떤 병력이라든지 뭐 국회의원이라든지 국회 관계자에서 어떠한 억압행위도 하지 않고 계엄을 선포하고 2시간 반 만에 계엄이 해제되고 지금도 오늘도 쭉 증언에서 나왔지만 계엄 해제되고 나서 즉시 이제 그 해제를 위한 절차가 들어가고 군이 바로 국회에 들어간 군이 철수를 이제 막 시작을 하고 이렇게 하는 와중에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국헌문란이라는 그 논리가 성립이 될 수 있는 건지 물론 여기서 뭐 여러 가지 재판부에서 보실 때 뭐 이런 것도 문제가 있고 문제가 있다라고 보실 수는 있지만 이 내란이라는 거는 국헌문란 특히 어떤 헌법기관에 대한 폐지, 전복 그 다음에 판례에서 인정되는 상당 기간의 어떤 무력화인데 그거는 실제로 그 무력화라는 게 발생을 했을 때 그걸 할 수 있는 거고 아무 일도 없이 금방 끝난 걸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추단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건지 저는 지금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재판부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사실관계부터 좀 법리적으로 심층 검토를 좀 해가시면서 좀 재판을 진행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재판장님, 김계리 변호사입니다. 네. 그 목요일 날 증인신문 관련해서 백종욱 증인이 다시 출석을 하시는데요. 그 오늘 저희가 재판부에서 그 중계에 대해서 비공개 결정을 하실 줄은 예상을 전혀 하지 못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뭐 이의를 했습니다만 재판부에서 그냥 진행을 하셨는데 사실 망분리가 되지 않았다라거나 해킹의 가능성이라거나 이런 것들은 이미 다 노출이 되어 있고 국회에서 뭐 청문회에서 내지는 헌재에서 저희 탄핵 심판에서 이미 다 다뤄졌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 지금 뭐 선관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계엄의 정당성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입증하는 데 있어서 그 백종욱 증인에 대한 그 증인 신문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중계에 대해서 그 위헌성을 다투고 있습니다만 사실 헌재에서는 아무런 답변이 없고 지금 그 헌재에서는 그 어떠한 심판도 내리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그 저희에게 유리할 수 있는 증인 신문만 골라서 비공개를 한다는 것은 저희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렵고 사실 재판부에서 그게 뭐 국가기밀과 관련된 부분이 문제라고 하시면 저희가 신문사항을 사전에 제출을 할 테니 그 기밀과 관련된 부분은 뒤로 미루고 주계를 할 수 있는 부분을 가려서 저희가 그 일부라도 주계가 될 수 있도록 좀 허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른 변호인 아까 말씀하시려고 하셨던 것 같은데 말씀할 거 있으신가요? 네, 예, 중계와 관련해서는 지금 뭐 피고인 측의 유리 분리를 따지는 게 아니고요. 비밀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한 내용이 상당히 많고 그거는 마찬가지로 특검 측도 마찬가지로
비밀과 관계된 내용에 관한 질문이 많을 경우에는 마찬가지 기준에 따라서 중계를 중단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같은 기준으로 저희가 중계에 대해서는 지금 검토를 하고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윤석열 피고인께서 말씀하셨던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그 핵심적인 쟁점을 잘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이렇게 재판을 하는 것이고 증인신문도 하는 것이고 계속해서 재판을 하는 거니까요. 저희 재판부가 계속해서 검토하고 그다음 연구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는 그러면 백종욱 증인에 대한 신문은 다음에도 중계가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아마도 그럴 것 같습니다. 저희 변호인들이 말씀드리는 취지는 그 일반이적 재판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비밀과 관련된 부분, 국가 기밀에 해당하는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저희가 빼고서라도 공개 재판을, 중개 재판을 받고 싶다. 특히 저기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듯이 국헌 문란의 목적과 관계된 직접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특별히 비밀인 것 때문에 중계를 제한하는 것은 사실 피고인들의 방어권이나 피고인들의 주된 쟁점 중에 하나인데, 특별히 비밀과 비밀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중계를 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방향을 좀 고민해 주십사 하는 취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의견을 예, 지금 의견은 충분히 말씀하신 것 같고요. 예, 그거는 그렇게 계속 말씀하시니까 저희가 그 목요일날 재판 전까지 저희가 뭐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많으니까는 저희가 한번 논의는 해보겠습니다. 이 비공개를 결정하시거나 이제 뭐 중계 비공개가 아니고 결정하시- 중계 불허를 중단입니다. 결정하시거나 비공개는 지금 다 지금 방청객들이 보고 계시는데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 법리가 적용된다고 보여져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사유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재판장님께서 구체적으로 그 사유를 말씀해 주셔야지, 그냥 추상적으로 비밀이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는 중계를 불허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 저희가 뭘 다투려고 해도 다툴 수가 없다라는 부분을 고려를 부탁드리는 말씀드리고, 아까 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 지금 비밀성이 문제가 되는 건 그 해당 자료가 현출됐을 때 소스 코드나 그 시스템 구성도가 유출되는 것이 비밀이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이 비밀로 다 지정되어 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고려를 부탁드립니다. 특검 측은 혹시 의견 있으신가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소송 지위에 따르지만, 다만 그 원심에서부터 저희도 일관되게 말씀드렸던 것은 그 비밀과 관련된 부분이 좀 현출될 부분에서는 저희로 중계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의견을 내어 왔었고요. 저희가 최초 이 사건에서 중계 신청을 할 때도 단서를 달아서 뭐 국가 기밀이라든가 비밀과 관련된 부분은 적절히 저희가 비공개나 이제 중계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의견을 드린다는 것인데, 그 부분은 이제 좀 오늘도 증언 내용에서 상당 부분 좀 인용이 되었고, 또 증언 내용에서도 비밀을 좀 직접 인용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뭐 재판부 의견에 따라서 다음 그 기일에서도 비공개는 또 차치하더라도 중계는 뭐 불허한다는 것이 뭐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재판장님, 그 뭐 재판부의 소송 지위에 따르는 거야 뭐 당연히 해야 되니까 저희가 그냥 의견만 말씀을 드리면, 이게 지금 여기서 공개되는 것이 선관위의 보안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선관위 보안을 위해서 그 공개돼서는 안 되는 자료가 있다면은 그거는 선관위의 해킹을 막고 보안을 위해서 당연히 중계해서는 안 되는 거지만, 어차피 공개 재판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 선관위의 어떤 선관위 전산 시스템의 어떤 투명하고 또 보안성이 유지되는 이런 아주 그 운영에 대해서는 이거는 국민 전체, 주권자 전체가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이고, 이거는 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하는 헌법 1조에 관련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는 뭐 재판부께서 판단하시는 그 소송 지위에 당연히 저희가 복종할 수밖에 없지만, 목요일 다시 저걸 하실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만 더 숙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저희가 하여튼 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저희 재판부 논의를 해보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리고 그거는 목요일 날 그 백종욱 증인신문 전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 그렇게 정리하고요. 그 외에 다른 거 말씀할 거 있으실까요?
예, 그 외에 더 없으시면 오늘 재판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